강민주는 낡고 비좁은 엘리베이터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결정에 회의감을 느꼈다. 억만장자 CEO, 이노베이트 글로벌의 심장인 그가 왜 이런 싸구려 정장을 입고 일부러 촌스럽게 연출한 뿔테 안경을 쓴 채 이 낡은 상가 건물에 서 있는지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의 비서였다면 기절초풍할 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혹은 협박에 가까운 성화는 재벌 총수라도 피할 수 없는 족쇄였다. 그는 김진호라는 가짜 신분 뒤에 숨어 있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프로그래머. 그것이 오늘 그가 연기해야 할 배역이었다.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 대신 그는 손에 땀이 찬 채 초조하게 맞선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3층의 옛날 다방은 이름만큼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곳이었다. 희미한 담배 냄새와 퀴퀴한 커피 향이 뒤섞인 공기가 그를 짓눌렀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한 여자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다방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주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분석했다.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단정하지만 유행이 지난 듯한 원피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들만 상대해온 그의 눈에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가 서지우였다. 김진호 씨 맞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맞습니다. 서지우 씨.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맞선 주선자가 서로에 대해 알려준 정보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남자는 성실한 직장인, 여자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그게 전부였다. 커피 드시겠어요?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메뉴판을 볼 필요도 없이 가장 저렴한 오늘의 커피 2잔을 주문했다. 김진호라면 의뢰 그랬을 것이다. 지우는 그런 그의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 혹은 의아하다는 듯 가만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저기, 주선자분께 듣기로는 프로그래머라고 하셨죠? 지우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생길이죠. 민주는 자신이 준비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내뱉었다. 실제로 그는 20년 전 차고에서 이노베이트를 시작할 때의 고생을 떠올리며 연기하고 있었다. 그러시군요. 저는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일해요. 매일 현미경만 들여다보는 따분한 일이죠. 지우는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는 그녀의 눈 밑에 드리워진 옅은 그늘을 발견했다. 그녀는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깊이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대화는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화려한 배경이나 조건을 묻는 대신 서울에서의 고단한 삶,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가끔 꿈꾸는 소박한 일탈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그는 김진호로서 상류층의 위선과 가면 무도회에서 벗어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지우는 똑똑했다. 그녀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민준이 일부러 흘린 몇 마디 단서에도 예리한 질문을 던졌고, 민주는 가난한 프로그래머의 수준을 넘지 않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 그녀는 또한 매우 조심성이 많았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마치 누군가 엿듣기라도 할 것처럼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다. 늦었네요. 이만 일어나야겠어요. 지우가 먼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 8시를 넘기고 있었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반사적으로 말했지만 지우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까지만 같이 가주세요.
가깝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호의를 경계하는 듯 했다. 다방을 나온 두 사람은 어색하게 밤거리를 걸었다. 낡은 상가 건물을 벗어나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오늘 이상한 맞선이었네요. 지우가 불쑥 말했다. 네, 민준이 되물었다. 보통 맞선에 나오면 집이 어딘지 연봉은 얼마인지부터 묻던데 진호 씨는 그런 걸 안 물어보시네요. 지호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민준이 미소와 함께 받아쳤다. 그런가요? 지우가 짧게 웃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다. 민준의 날카로운 감각이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 저 차는 그들이 다방에 들어갈 때부터 저 자리에 있었다. 차가 그들 앞에 멈춰섰고 건장한 사내 두 명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복장은 평범했지만 그들에게서는 일반인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위압감과 폭력성이 느껴졌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지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우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사내들을 보자마자 뒷걸음질 쳤다. 찾았다. 서지우. 누구시죠? 민준이 김진호의 어수룩한 말투가 아닌 이노베이트 글로벌의 CEO로서 내뱉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내들은 그를 무시한 채 지우에게 다가갔다. 서지우 씨, 회장님께서 조용히 오라고 하십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싫어요. 난 안 가요. 지우가 비명을 질렀다. 사내 중 하나가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싼 맞춤, 구두가 망가지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사내의 손목을 정확하게 쳐내며 지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손대지 마. 사내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도끼 어린 눈빛으로 민준을 노려봤다. 넌 뭐야? 끼어들지 말고 꺼져. 다른 사내가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민준은 수년간 최고의 경호팀에게 배운 자기 방어 기술을 떠올렸다. 그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팔을 꺾고 동시에 발로 다른 사내의 복부를 찼다. 김진호의 연기는 끝났다. 두 명의 사내가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지우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진호 씨?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뛰어요.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사내들의 욕설과 고함이 들려왔다. 저놈들 잡아. 그들은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민준은 침착했다. 그는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그는 지우를 이끌고 일부러 사람들로 붐비는 포장마차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저쪽입니다. 지하철역으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용해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그는 달리면서 지우에게 물었다. 저들 누굽니까? 태와봐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에요. 아니, 회장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지우는 숨이 차서 헉헉대면서도 다급하게 대답했다. 내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내가 그것을 외부에 알릴까봐 두려워해요. 태와바이오. 민준의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울렸다. 최근 이노베이트의 AI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던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였다. 지하철역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검은색 세단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까 그 사내들이 아니었다. 더 많은 수의 인원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민준과 지우의 퇴로를 차단했다. 젠장. 민준은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진호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지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왼쪽에는 공사장 가림막, 오른쪽에는 심야 버스 정류장, 그리고 정면에는 적들. 민주는 지우를 자신의 뒤로 바짝 당겼다. 그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특정 번호를 눌렀다. 단축키 1번.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보안팀장인 박기사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지우 씨. 내가 신호를 주면 저 버스 정류장 쪽으로 무조건 뛰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하지만 진호 씨는요, 나는 괜찮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귀에 대는 척하며 입을 열었다. 코드 블랙. 광진구 자양동 XX 상가 앞. 즉시 지원 바람. 대상은 서지우, 태화바이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이것은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책이었다. 사내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코드 블랙? 영화를 너무 많이 바꾼 프로그래머 양반. 얌전히 그 여자 넘기고 가면 유혈 사태는 없을 거야.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그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민주는 자신의 값비싼 시계가 긁히는 것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했다. 바로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뭐야, 누가 신고했어? 사내들이 당황했다. 민준 역시 놀랐다. 그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지우가 민준의 옷자락을 잡았다. 내가 다방에서 나올 때 느낌이 이상해서 친구에게 위치를 보내고 1시간 뒤에도 연락 없으면 신고해달라고 했어요. 민주는 지우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그저 연약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아는 강인한 사람이었다. 경찰의 등장은 상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태화 바이오의 사내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경찰이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왔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고 경찰에게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제 동료를 스토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태화의 사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일반인을 조용히 데려가는 데는 익숙했지만 공권력 앞에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다. 리더격인 사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다. 오해입니다, 경찰관님. 저희는 그저 회사 동료를 모시러 온 것뿐입니다. 모시러 온 사람들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팔을 잡아챕니까? 민준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지우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듯 태화의 사내들에게 경고했다. 강요나 협박은 범죄입니다. 일단 다들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시죠. 결국 민준과 지우, 그리고 태화의 사내들은 모두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다. 비록 가장 이상적인 탈출은 아니었지만 민주는 일단 가장 시급한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안도했다. 경찰차 뒷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민준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김진호라는 가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적어도 경찰서에서는 신원을 밝혀야 할 터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지우라는 여자였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발견했기에 태화그룹의 회장이 직접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잡아오려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예상 밖의 맞서는 이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이 되어버렸다. 강민주는 자신이 원치 않게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경찰서의 형광등은 차갑고 냉막했다. 강민준 혹은 김진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지루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태화바이오의 사내들은 반대편에 앉아
억울하다는 듯이 떠들어댔다. 그들은 김진호라는 신원불명의 남자가 회사 일에 간섭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은 교묘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민주는 태화그룹이 법무팀을 동원해 이 정도 시나리오를 즉각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진호 씨, 직업은 프로그래머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분들 말로는 2명을 순식간에 제압하셨다는데 혹시 운동 같은 거 하셨습니까? 피곤에 지친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김진호의 어수룩한 가면을 다시 썼다. 그냥 정당방위였습니다. 저분들이 먼저 제 동료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고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힘이 났나 봅니다. 서지우는 민준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맞아요. 저 사람들이 절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스토킹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는 이 기회에 경찰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했다. 그녀의 영리함이 민주는 마음에 들었다. 결국 증거 불충분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태화의 사내들은 회사 내부 문제라는 점을 교묘하게 흘리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민주는 더 이상 김진호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일단 양측 모두에게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정식으로 입건할 겁니다. 특히 서지우 씨, 형사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세요. 이건 정식으로 기록해 두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태화의 사내들은 도끼 어린 눈으로 민준과 지우를 노려보더니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를 타고 사라졌다. 그들은 물러선 것이 아니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뿐이었다. 민주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지우 씨,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다시 올 겁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김진호로서가 아니라 강민준으로서 그녀에게 제안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제가 아는 선배가 해외 출장 중이라 비워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에요. 일단 거기로 피하세요. 지우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다. 진호 씨, 당신 대체 누구예요? 아까 그 사람들 때려눕히는 솜씨도 그렇고 지금 이 제안도 평범한 프로그래머 같지는 않아요. 전곡을 찔린 질문이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은 절 믿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지우 씨를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요. 저들은 다르죠. 그는 지우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보안시설 중 하나인, 그러나 외부에는 평범한 오피스텔로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지우에게 스마트키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서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음식은 배달시키지 말고 안에 비상식량이 충분합니다. 이건 비상 연락망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위성 전화를 꺼내 건넸다. 김진호가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다. 지우는 위성 전화를 받아들고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건 그냥 스타트업에서 테스트하던 물건이라고 해두죠. 급할 때만 쓰세요. 제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돌아섰다. 반드시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몸조심하세요. 지우가 안전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민주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다. 그리고 그는 기사에게 김진호의 낡은 동네가 아닌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를 외쳤다. 그의 눈빛은 김진호의 어수룩함을 벗어던지고 이노베이트 글로벌 CEO의 차가운 결단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이자 보안팀 총괄인 박기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30분 뒤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보지. 코드레드 상황이다. 이노베이트 글로벌 타워의 최상층. 강민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그는 방금 샤워를 마치고 김진호의 싸구려 정장을 벗어던진 채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그가 위스키 잔을 들었을 때 그림자처럼 발기태 실장이 나타났다. 발기태는 전직 특수부대 소령 출신으로 민준의 아버지 때부터 그들을 보좌해온 충직한 신복이었다. 회장님, 코드레드는 심각한 상황일 텐데요. 발기태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민준은 그에게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서지우라는 여자와 태화 바이오의 추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맞선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주 예상 밖이었죠. 발기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민준의 말을 경청했다. 태화 바이오. 양태수 회장 말입니까? 그래, 양태수. 그 늙은 여우가 직접 움직인 것 같아. 여자 하나를 잡겠다고 자기 사병들을 풀었더군. 그 여자가 뭔가 대단한 걸 쥐고 있는 게 틀림없어. 민주는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발기태가 말했다. 민주는 창밖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지우, 태화 바이오의 연구원.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녀의 가족, 친구, 최근 행적,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태화 바이오 내부 정보망을 가동해. 우리가 심어둔 씨앗을 깨울 때가 됐어. 알겠습니다. 서지우 씨의 신변은 이미 내 안전가옥 중 한 곳으로 옮겼네. 하지만 그곳도 영원히 안전하진 않겠지. 박 실장이 직접 우리 최고의 팀을 붙여 24시간 밀착 감시 및 보호. 그녀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면 안 돼. 그녀는 이제 내 손님이자 태화의 목줄을 쥔 핵심 증인이니까.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김진호라는 인물에 대한 가짜 신원 데이터를 완벽하게 구축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남기고 온 정보와 일치하도록 태화놈들이 내 뒷조사를 시작할 테니 그럴듯한 미끼를 던져줘야지. 평범한 프로그래머. 하지만 약간의 비밀을 가진 그런 인물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양태수 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발기태가 물었다. 민주는 차갑게 웃었다. 그는 내가 이 판에 끼어들었다는 걸 아직 몰라. 그는 고작 김진호라는 프로그래머 하나가 자기 계획을 망쳤다고 생각하겠지. 당분간은 그렇게 믿게 둬. 적이 우리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 그게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니까. 민주는 다시 한번 서지우를 떠올렸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강인한 눈빛.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는 적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김진호가 사실은 그 적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박 실장. 한 가지 더. 민준이 발기태를 불러 세웠다. 이노베이트의 AI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 태화놈들이 최근 우리 기술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어. 서지우 건과 이게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들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데이터 은폐가 아니라 우리 기술을 훔쳐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려는 것일 수도 있어. 태화와 이노베이트. 전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기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쟁은 내가 피하는 게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양태수가 먼저 시작했어. 그는 내 손님을 건드렸고 내 기술을 넘봤지.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발기태가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고 강민주는 다시 홀로 남았다. 그는 김진호라는 인물의 프로필을 자신의 태블릿에 띄웠다. 가난한 동네의 낡은 다세대 주택, 작은 스타트업의 평범한 개발자. 이 완벽한 위장이 한순간의 맞선으로 인해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예상 밖의 사건이 태화그룹의 부패를 청소하고 동시에 이노베이트의 기술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서지우라는 여자가 쥐고 있었다. 이노베이트 글로벌 타워 70층 상황 분석실. 강민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새벽빛에 물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진호로 위장했던 밤 이후 48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발기태 실장과 이노베이트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유령팀이 도열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오직 데이터가 처리되는 서버의 낮은 소음만이 울렸다. 보고해.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면 부족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는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발기태가 앞으로 나서며 홀로그램 스크린에 파일들을 띄웠다. 첫 번째 파일은 서지우의 이력서였다. 서지우, 31세. KAIST, 생명공학 박사. 3년 전 태화바이오의 수석 연구원으로 입사. 하지만 입사 1년 만에 핵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어 현재는 데이터 아카이빙 부서,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유는? 민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성과를 질투한 상사의 모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 한직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기태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코드명과 함께 복잡한 화학 분자 구조식이 나타났다. 태화바이오의 차세대 신약 키메라입니다. 췌장암 치료제로 임상 3상을 거의 마치고 식약처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태수 회장이 그룹의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승인이 난다면 태화는 수조 원대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승인이 나면 안 되는 약이겠지. 민준이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발기태가 스크린을 조작하자 붉은색으로 강조된 데이터 차트가 나타났다. 서지우 연구원은 아카이빙 부서에서 과거 일 이상 데이터를 재검토하던 중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군에서 치명적인 심장 독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망률 40% 이상. 태화는 이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 조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잠재적인 대량 살인이었다. 양태수, 그 늙은이가 미쳤군.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취급해. 민준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쓰이다. 서지우는 이 사실을 내부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속 상사가 양 회장에게 직보했고 그때부터 그녀에 대한 감시와 협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녀가 맞선에 나온 것도 어쩌면 마지막으로 외부와 접촉하려던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그날 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던 지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과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가진 증거는 USB 형태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어딘가에 숨겨둔 듯합니다. 태화놈들이 그녀의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신병을 조용히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닐 텐데. 민준이 발기태를 꿰뚫어 보듯 말했다. 태화가 단순히 내부 고발자를 막기 위해 그 정도로 거칠게 나왔다고?
아니, 그들은 더 절박한 이유가 있어. 발기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이노베이트 AI 보안 시스템 접근 시도 건과 연결됩니다. 그는 유령팀의 리더를 바라봤다. 팀 리더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은 이노베이트의 방화벽 로고로 바뀌었다. 지난 한 달간 태와 바이오의 IP로 추정되는 곳에서 저희의 아테나 AI 플랫폼에 수백 차례의 무단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이노베이트가 개발한 차세대 AI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심지어 조작하는 데 있어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이었다. 양태수의 목적은 단순한 데이터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발기태가 설명을 그들은 키메라 프로젝트에 조작된 데이터를 식약처와 해외 투자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서지호 같은 전문가가 마음먹고 파고들면 조작의 흔적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양태수는 그 흔적 자체를 완벽하게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아테나를 이용해서 민준이 퍼즐 조각을 맞췄다. 아테나의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면 수만 개의 임상 데이터를 역으로 추적하여 모든 모순점을 찾아내고 완벽하게 조작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양태수는 서지우를 제거하는 동시에 이노베이트의 기술을 훔쳐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묻으려 했던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서지우는 두 개의 거대한 범죄, 즉 신약 데이터 조작과 이노베이트에 대한 산업 스파이 행위, 그 모두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였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양태수는 발 뻗고 잘 수 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증인이었다. 민주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태양이 완전히 떠올라 도시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운 심해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범죄의 한복판에 발을 들였고 그 범죄의 희생양이 될 뻔한 여자를 자신의 안전가옥에 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주모자는 이제 이노베이트의 심장부까지 노리고 있었다. 박 실장, 예, 회장님. 서지우 씨가 있는 안전가옥의 경비 등급을 최고로 올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해. 그리고 김진호의 휴대폰을 활성화시켜. 내가 직접 그녀와 통화해야겠어. 그는 서지우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김진호라는 가난한 프로그래머의 가면을 쓴 채로 양태수가 김진호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을 텐데 우리 미끼는 잘 물었나? 완벽합니다, 회장님. 발기태가 미소를 지었다. 김진호는 현재 태화의 감시망에 포착되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출퇴근하며 가끔 해킹 포럼에 접속하는 약간의 의심은 가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은 프로그래머. 그들은 김진호가 서지우에게 연민을 느껴 충동적으로 도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아, 계속 그렇게 믿게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양태수라는 늙은 여우를 사냥할 덫을 놓을 시간이야. 그는 우리 AI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기회를 줘야지 않겠나? 민준의 눈빛이 비정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의 가면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주는 안전가옥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서지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좁은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최고급 오피스텔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김진호의 선불폰을 들었다. 이중 암호화되어 있어 발기태의 팀 외에는 그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특수 장비였지만 겉보기에는 낡은 이지폰이었다.
그는 지우에게 연락할 유일한 창구인 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잔뜩 경계하고 있었다. 지우 씨, 저예요. 김진호. 민주는 일부러 목소리에 피곤함과 불안함을 섞어 연기했다. 괜찮아요? 거기. 아무 문제 없죠. 진호 씨. 지우의 목소리가 안도감으로 약간 풀렸다. 무슨 일이에요? 왜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긴 대체 어디죠? 이렇게 좋은 곳을 아는 선배가 있다니 그녀의 의심은 당연했다. 민주는 준비한 대본을 읊었다. 미안해요. 그날 이후로 저도 경찰서에서 이런저런 조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태화 쪽 사람들이 제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다행히 선배가 미리 손을 써줘서 지금은 저도 다른 곳에 숨어 있어요. 그는 일부러 자신도 쫓기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런 지우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실렸다. 나 때문에 진호 씨까지 위험해졌군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지우 씨야말로 괜찮으세요? 태화에서 찾는다는 거. 혹시 그게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알아야 저도. 아니, 우리도 대책을 세우죠.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깊은 고뇌가 전해졌다. USB예요. 키메라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들은 그걸 조작했어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약이에요. 난 그걸 막아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USB는 지금 어디 있죠? 제 목걸이 안에 있어요. 지우가 속삭였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주 평범한 펜던트처럼 생겼거든요.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태화놈들이 그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지우 씨, 절대 그 목걸이를 남에게 보여주거나 빼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민주는 김진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했다.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고 창문 근처에도 가지 말며 자신이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 그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어야 했다. 제가 아는 선배, 이분이 좀 발이 넓어요. 이 사건을 안전하게 터뜨릴 방법을 찾고 있어요. 언론사 쪽으로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고마워요, 진호 씨. 당신밖에 없어요. 지우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통화를 마친 민주는 김진호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는 즉시 발기태 실장과 유령팀을 다시 소집했다. 그의 눈빛은 김진호의 온화함 대신 적을 사냥하려는 맹수의 냉혹함으로 빛났다. 양태수가 미끼를 물었나? 민준이 물었다. 발기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밀었다.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것도 아주 개걸스럽게요. 화면에는 태화바이오의 내부 보안망에서 발신된 암호화된 이메일이 떠 있었다. 그들은 이노베이트의 아테나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우리가 심어둔 정보원이 아테나의 소스 코드 일부를 빼돌릴 수 있는 전직 연구원과 접촉했다고 흘렸습니다. 전직 연구원이라 그 배역은 누가 맡았지? 유령팀의 수석 엔지니어 코드명 트리니티입니다. 그녀는 현재 이노베이트에서 불미스럽게 퇴사한 후 돈에 쪼들리는 천재 해커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발기태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태화는 트리니티의 가짜 이력과 계좌 내역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완벽하게 믿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덫을 놓지. 민준이 지시했다. 양태수는 조작된 데이터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해.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줘야지. 트리니티가 태화 측에 아테나의 핵심 모듈처럼 보이는 소스 코드를 전달하도록 해. 아주 비싼 값에.
유령팀의 리더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미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 코드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AI 데이터 분석 툴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태화의 메인 서버에 설치되는 순간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우리에게 모든 관리자 권한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의 방화벽, 내부 이메일, 심지어 양태수 회장의 개인 PC까지 모든 것이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양태수는 자신이 값비싼 기술을 훔쳤다고 기뻐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안방에 우리를 초대한 셈이 되는군. 민준이 차갑게 웃었다. 거래는 언제지? 오늘 밤 11시 제3국의 보안 서버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들이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민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적이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는 서지우를 보호하는 김진호와 태화를 무너뜨리는 강민준이라는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하나는 정의를 위한 방패였고 다른 하나는 복수를 위한 칼이었다. 그는 다시 안전가옥의 CCTV 화면을 바라봤다. 서지우는 김진호와의 통화 이후 조금 안정을 되찾은 듯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체스판의 가장 중요한 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체스판을 움직이는 킹이 바로 자신을 구해준 가난한 프로그래머 김진호라는 사실도. 박 실장,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양태수가 덫에 걸려드는 즉시 서지우 씨의 USB에 담긴 원본 데이터를 확보할 2차 계획을 준비해. 태화의 서버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서지우 씨가 직접 체증한 물리적 증거. 그것이 양태수의 목에 마지막으로 채울 족쇄가 될 거야. 하지만 회장님, 서지우 씨가 순순히 내놓을까요? 그녀는 김진호 씨만 믿고 있습니다. 알아, 민준이 대답했다. 그래서 김진호가 직접 가지러 가야겠지.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만든 복잡한 연극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태화그룹은 이번 밤을 넘기지 못할 터였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가장 완벽한 계획도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수는 종종 인간의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태화그룹 양태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트리니티라는 이름의 전직 이노베이트 연구원에게서 아테나의 핵심 코드를 입수한 지 24시간이 지났다. 그의 기술팀은 해당 코드를 태화의 내부 서버에 성공적으로 이식했고 키메라에 조작된 데이터를 완벽하게 다듬는 작업에 착수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양 회장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너무 순조로웠다. 강민준, 그 젊고 오만한 이노베이트의 CEO가 이 정도의 보안 누출을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더 큰 함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목을 조였다. 그는 디지털 증거 조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지우가 가진 그 물리적 증거, 원본 데이터가 담긴 USB를 당장 손에 넣어야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보험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사병 조직의 리더인 윤상무를 호출했다. 윤상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네. 김진호라는 놈이 서지우를 숨긴 아파트를 찾아냈나? 예, 회장님. 강남의 한 최고급 오피스텔입니다. 보안이 삼엄하지만 저희 팀이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김진호는 그곳에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자 혼자입니다. 잘 됐군. 양태수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김진호 놈은 나중에 처리하고 지금 당장 서지우를 잡아와. 아니, 그 여자가 가진 목걸이. 그것만 가져오면 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제거해. 그는
김진호라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최근 태화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이노베이트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분노를 서지우에게 투사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그 여자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 서지우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김진호 씨는 곧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바로 그때 현관문 쪽에서 철컥하는 미세한 금소금이 들렸다. 그녀가 숨을 죽인 순간 아파트 전체에 전원이 나가며 비상등이 켜졌다. 침입자 발생, 지우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피스. 민준이 비상통신용이라며 건네준에서 발기태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몰랐지만 박 실장의 팀은 그녀가 입주한 순간부터 아파트 내부에 숨겨진 공간과 복도 곳곳에 잠복해 있었다. 김진호의 선배가 보낸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들이었다. 현관문이 폭발음과 함께 뜯겨져 나갔다. 방독면을 쓴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양태수의 사병 중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림자 팀이었다. 서지우를 찾아라, 목걸이를 확보해. 리더의 외침과 동시에 아파트 내부에 숨겨진 벽이 열리며 이노베이트의 보안팀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식간에 최고급 오피스텔은 총성과 격투음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다. 이노베이트의 팀원들은 비살상용 가스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했지만 그림자 팀은 망설임 없이 실탄을 발사했다. 박기태 실장이 지우가 숨어있는 침실 문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연구원님, 화장실의 비상 통로로 피하십시오. 지금 한편 이노베이트 타워의 상황실. 강민주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일제히 검게 변하는 것을 보며 주먹을 내리쳤다. 박기태 실장의 바디캠에서 전해지는 총성과 비명. 회장님, 적들이 실탄을 사용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원, 박 실장. 민준이 소리쳤다. 통신이 끊겼다. 민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코드 블랙. 전원 현장으로 이동한다. 나도 간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한 자루를 꺼내 허리춤에 꽂고 방탄조끼가 내장된 특수 제작 코트를 걸쳤다. 비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김진호의 어수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분노한 사자였다. 오피스텔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양측의 사상자가 뒤엉킨 가운데 그림자 팀의 리더가 부하들의 엄호를 받으며 지우가 숨은 침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지우는 침대 뒤에 숨어 필사적으로 떨고 있었다. 찾았다. 서지우. 그 목걸이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그가 총구를 지우에게 겨누며 다가왔다. 그 여자에게서 손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림자 팀의 리더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방금 도착한 강민준이 서 있었다. 비싼 맞춤 정장 위에 방탄 코트를 걸친 그는 김진호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넌 누구야? 내 놈들의 회장에게 지옥을 선물할 사람이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리더의 팔을 향해 발포했다. 비살상용 특수 고무탄이었지만 그 위력은 뼈를 부러뜨리기에 충분했다. 으악! 리더가 총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민주는 바람처럼 파고들어 그의 관절을 꺾고 머리를 벽에 쳐박았다. 수년간 배운 혹독한 자기 방어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저 남자, 그는 김진호가 아니었다. 김진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말투, 몸짓,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알던 그 가난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박기태 실장이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적들의 화력이 예상을. 됐다. 생존자들을 확보하고 이놈들 신원을 파악해. 경찰과 언론은 내가 통제한다. 민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지우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울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을 가리켰다. 장님, 진호 씨. 아니,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민주는 지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사람을 제압하던 냉혹한 전사의 모습을 거두고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옷에는 그림자 팀 리더의 피가 묻어 있었다. 김진호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강민준, 이노베이트 글로벌의 대표입니다. 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연극이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음모의 일부인지 알 수 없었다. 민주는 지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모든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가진 그것이 필요합니다. 양태수를 끝장낼 마지막 카드. 그는 지우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가리켰다. 서지우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구해준 김진호라는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피와 먼지를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위험을 발산하는 재벌 총수 강민준이었다. 배신감과 혼란이 그녀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 그가 왜 자신을 속여야 했는지가 더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강민준이 지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지우를 안심시키려는 미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양태수는 당신의 목걸이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 지옥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이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이것을 이 거대한 거짓말을 한 남자에게 넘겨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또한 보았다.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을 왜 하필 가난한 프로그래머였죠? 지우가 물었다. 그녀에게는 진실이 필요했다. 어머니가 주선한 맞선 자리였습니다. 그저 귀찮은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을 만날 줄은, 그리고 당신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우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김진호의 선량함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강민준의 책임감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민준의 피 묻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세상을 속이세요.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는 마세요. 그 약은 정말 위험해요. 민준은 펜던트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의 신뢰가 그 어떤 금속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양태수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는 박기태 실장에게 지시했다. 지우 씨를 내 펜트하우스로 모셔. 거기라면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야. 이노베이트 글로벌 타워의 펜트하우스는 병원처럼 조용하고 깨끗했다. 지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준의 비서가 준비한 새 옷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이 도시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같은 시각 타워의 심장부인 상황 분석실은 전쟁의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주는 펜던트에서 나온 초소형 USB를 유령 팀에게 건넸다. 분석해. 서지우 연구원의 원본 데이터와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를 통해 확보한 태화의 내부 서버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아. 팀의 리더가 USB를 연결하자 모니터에는 키메라의 끔찍한 진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조작되기 전에 원본 데이터, 즉 사망률 40%의 치명적 부작용을 입증하는 자료였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모니터에는 양태수가 아테나의 모조품을 이용해 이 데이터를 은폐하려 했던 로그 기록과 서지우를 납치하라는 음성이 담긴 통화 내역이 재생되었다. 완벽합니다. 회장님. 발기태 실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보고했다. 신약 데이터 조작, 산업 스파이 행위, 납치 및 살인교사. 이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양태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차가웠다. 승리를 기뻐하기엔 그 증거가 너무나 많은 피를 머금고 있었다. 지금부터 총공격을 시작한다. 민준이 선언했다. 박 실장. 증거자료 A는 즉시 검찰 특별수사팀과 금융감독원, 식약처에 동시 전송해 공식적인 루트로 우리가 아니라 태화의 내부 고발자가 보낸 것처럼 위장해 공은 그들에게 넘겨. 그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럼 비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기태가 물었다. 비아는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이었다. 비아는 내가 직접 하지. 민주는 개인 휴대폰을 들어 특정 번호를 눌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탐사보도 전문기자 JBC의 이진우 기자였다. 이 기자, 강민준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특종을 선물로 주지.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JBC의 단독 보도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충격 단독, 태화바이오, 췌장암 신약 키메라 임상 데이터 조작, 치명적 부작용 은폐 의혹. 기사는 서지우가 제공한 원본 데이터의 핵심만을 정확하게 짚었고, 이는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화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태화바이오의 주가는 개장 1분 만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양태수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탐욕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검찰과 식약처는 여론에 떠밀려 그리고 강민준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에 힘입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특별수사팀이 태화바이오 본사와 양태수 회장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모든 언론이 이 과정을 생중계했다. 양태수는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오만했다. 이건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모든 건 음모야. 이노베이트. 강민준 그놈 짓이야. 그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카메라 플래시 세례만이 그를 맞이했다. 그의 분노는 유죄를 인정하는 발언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의 몰락은 그가 평생을 비웃어온 정의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지우와 함께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 양태수는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검찰청사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토록 거대해 보이던 괴물의 마지막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끝났습니다. 민준이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죠.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차례네요. 강민준 씨. 그녀는 더 이상 김진호의 환영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복잡하고 위험하지만 결국에는 옳은 일을 한 남자를 마주보고 있었다. 강민준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거대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서지우에게는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그림처럼 느껴졌다. TV 화면에서는 양태수 회장이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괴물은 몰락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괴물보다 더 거대한 존재일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공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그가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김진호의 낡은 티셔츠가 아닌 최고급 캐시미어 가운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이제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차례네요. 강민준 씨.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야경을 바라보고 있던 민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김진호의 어수룩한 미소 대신 깊은 피로감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모든 것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 하필 가난한 프로그래머였죠? 그날 밤 나를 구해준 후에도 왜 계속 거짓말을 했죠? 당신의 그 거대한 연극에 나는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우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어머니의 성화였습니다. 끝도 없는 정략 결혼 자리. 지긋지긋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강민준으로 보지 않을 만한 가장 평범하고 볼품없는 남자를 연기하기로 했죠. 김진호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저 하룻밤의 일탈, 귀찮은 의무를 때우기 위한 장난 같은 거였습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달랐습니다. 내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김진호라는 텅 빈 껍데기에게 말을 걸어줬죠. 그리고 당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김진호의 연극은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 끝났죠. 지우가 차갑게 받아쳤다. 그렇습니다. 민준이 인정했다. 경찰서에서 당신을 내 안전가옥으로 데려가면서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강민준의 힘을 사용한다면 양태수는 즉시 내가 개입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겁니다. 그는 늙은 여우입니다. 그는 이노베이트가 이 판에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제거하려 했겠죠. 그의 논리는 냉정했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김진호는 달랐습니다. 양태수에게 김진호는 그저 서지우에게 연민을 느낀 성가시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프로그래머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완벽한 위장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내가 강민준이 아닌 김진호로 남아야만 당신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에 분노했지만 그 거짓말이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럼 나에게 접근한 것도 그 USB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민준이 즉각 부정했다. USB의 존재는 훨씬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대한 불의에 휘말린 한 여자를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이 커졌죠. 태화가 우리 기술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지우 씨, 당신은 내 연극의 관객이나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폭풍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가진 힘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억만장자 CEO가 가난한 남자로 위장해
선자리에 나갔다. 그 시작은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었지만 그 결과는 예상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를 무너뜨리고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태화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양태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받아 구속 기소되었고 그와 결탁한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소환되었다. 태화바이오는 공중분해되었고 키메라 프로젝트는 식약처 직권으로 영구 폐기되었다. 서지우가 지키려 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을 구했다. 지우는 민준의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신변 보호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이자 영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민준의 철저한 보호 아래 모든 인터뷰를 사양했다. 그녀에게는 정리가 필요했다. 김진우와 강민준 사이에서 그리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그날 저녁 민준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이제 당신도 미래를 결정해야죠. 그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노베이트 생명윤리 연구소라는 이름의 신규 법인 설립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이노베이트가 전액 출자하지만 운영은 완벽하게 독립된 재단입니다. 그 어떤 외압이나 수익성 논리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옳은 연구만을 할 수 있는 곳. 당신 같은 연구원이 다시는 서지우 씨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그는 그녀에게 소장직을 제안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회였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죠? 보상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구속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투자입니다. 민준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서지우라는 사람의 능력과 신념에 투자하는 겁니다. 키메라 같은 괴물이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게 막아줄 방패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계획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좋아요, 하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는 강민준 회장의 부하가 아니라 이노베이트의 파트너로서 일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우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진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강민준 씨를 알고 싶어요. 가면 뒤에 진짜 당신을. 민준은 그 말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심장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한 여자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그 손을 망설임 없이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김진호의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 약속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CEO의 무게가 아닌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예상 밖의 결과였네요. 정말.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군요. 민준이 작게 웃었다. 내 인생 최악의 맞선이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이 될 줄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그날 밤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